2005년 10월 중순 단풍이 절정에 이른 나가노현 북부 야마나카 온천 마을. 이곳은 에도 시대부터 알려진 작은 온천 마을입니다. 인구 1000명이 채 되지 않는 지도에서도 쉽게 놓칠 만한 곳이었죠. 마을 중심부를 가로지르는 구불구불한 국도를 벗어나면 피탈진 길 양옆으로 삼나무 숲이 이어집니다. 그 숲 너머 옅은 유황 냄새와 함께 하얀 김이 피어오르는 곳, 그곳에 료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야마나카 온천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대형 관광 호텔도 호객 행위를 하는 여관 거리도 없었죠. 대신 가족 단위로 운영되는 소규모 료칸 6곳이 세월의 무게를 묵묵히 견디며 그곳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유노하나 료칸이었습니다. 10월 15일 토요일 오후 3시 30분경 한 대의 낡은 세단이 료칸 주차장에 멈춰 섰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남자는 후지사와 코지, 당시 48세. 중고 농기계 판매업을 하던 그는 어깨가 축 처진 채 차 뒷좌석 문을 열었습니다. 조수석에서 내린 아내 마사에는 45세. 편의점 주간 알바로 생계를 보태고 있던 그녀는 짐을 챙기며 말수 적은 남편을 조용히 살폈습니다. 뒷좌석에서 마지막으로 내린 것은 딸 레이나 22세. 대학교를 졸업한 뒤 구직 중이던 그녀는 작은 백팩을 메고 료칸 입구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에는 기대보다 피로가 더 짙게 묻어 있었죠. 여기서 이틀만 쉬자. 제대로 쉬는 거야. 코지가 거의 다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마사에는 고개를 끄덕였고 레이나는 아무 말 없이 뒤를 따랐습니다. 유노하나 료칸은 2층 목조 건물로 객실은 총 8개였습니다. 1층에는 프런트와 대청, 그리고 공용 욕실이 있었고 2층에는 다다미 객실 6개가 복도를 따라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현관을 열고 들어서자 은은한 목재 냄새와 함께 대청 중앙에서 희미한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그곳에는 이로리 화로가 놓여 있었습니다. 네모난 구조의 중앙에 수치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그 위로 쇠 주전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프런트 뒤에서 한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오구라 토루 55세. 료칸 주인이자 이 마을에서 소규모 사채업도 겸하던 인물이었습니다.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그는 세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후지사와 님 일행 맞으시죠? 예약 확인했습니다. 이틀 묵으신다고. 코지는 짧게 인사를 건넸고 마사에가 예약 확인서를 내밀었습니다. 오구라는 손님 명부를 펼쳤습니다. 낡은 장부였습니다. 페이지마다 연필로 쓴 이름들이 빽빽했고 몇몇은 지우개로 문지른 흔적도 보였죠. 성함 적어주시고요. 2층 205호실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코지가 이름을 적는 동안 오구라는 레이나를 슬쩍 훑어보았습니다. 그 시선은 잠깐이었지만 레이나는 본능적으로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보통 료칸에서는 종업원이 객실 안내를 합니다. 하지만 그날 오구라는 직접 앞장서서 205호실까지 세 사람을 이끌었습니다. 이것은 비정상적이었습니다. 작은 료칸이라 해도 주인이 직접 손님 짐을 들고 객실을 안내하는 경우는 드물었죠. 요즘 일손이 부족해서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구라는 웃으며 설명했지만 그의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205호실은 다다미 방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는 뒷산의 단풍이 보였고 방 한쪽에는 작은 탁자와 좌식 의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는 6시 30분에 1층 식당에서 제공됩니다. 오늘은 마을 축제가 있어서 원하시면 저녁 산책도 좋으실 거예요. 축제요? 마사에가 물었습니다. 예. 마을 신사에서 하는 작은 수학제입니다. 올해가 200회째라서 조금 특별하죠. 등농 행렬도 있고요. 저녁 7시쯤 시작합니다. 오구라는 명함 크기의 안내문을 하나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짧은 전력 점검이 있을 예정입니다. 축제 때문에 안전 점검 차원에서요. 혹시 잠깐 불이 꺼져도 놀라지 마세요. 레이나는 무심코 안내문을 집어들었습니다. 전력 안전 점검 안내 10월 15일 7시에서 7시 30분까지 예정이라는 문구가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편히 쉬세요. 오구라는 공손히 고개를 숙이고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코지는 배낭을 구석에 던지고 다다미 위에 들어 누웠습니다. 저녁 6시 반. 세 사람은 1층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간단한 가정식 정식이었습니다. 생선구이, 나물 반찬, 된장국. 마사에는 남편이 술잔을 채웠고 레이나는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검색하다 말고 화면을 껐습니다. 식사 중 레이나는 대청 쪽을 힐끗 보았습니다. 이로리의 불빛이 어둠 속에서 주황빛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굴뚝에서는 얇은 연기가 천천히 올라가고 있었죠. 굴뚝 청소 작년 가을에 했다던데. 멀리서 직원 한 명이 오구라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록에 남겨뒀어. 다음 달에 또 해야 할 거야. 오구라의 목소리였습니다. 차분했지만 어딘가 신경질적인 뉘앙스가 섞여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레이나는 부모에게 말했습니다. 나 잠깐 산책하고 올게. 축제 구경. 같이 갈까? 마사에가 물었지만 레이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혼자 다녀올게. 오래 안 걸려. 코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죠. 레이나는 백팩에서 일회용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그녀는 일기를 쓰는 습관이 있었고 가끔 필름 카메라로 일상을 찍곤 했습니다. 디지털 카메라가 대세였지만 그녀는 필름의 느낌을 좋아했죠. 마을 신사로 가는 길은 어두웠습니다. 가로등이 몇 개 없었고 료칸에서 신사까지는 도보로 10분 정도 거리였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북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그녀를 이끌었습니다. 신사 앞에는 작은 노점 몇 개가 있었고 주민들이 등롱을 들고 행렬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레이나는 카메라를 들어 몇 장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등롱의 불빛, 단풍나무 아래 사람들, 그리고 멀리 보이는 료칸의 외관. 마지막 사진 한 장은 료칸 대청을 향해 찍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이로리의 불빛이 보였고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가 희미하게 찍혔습니다. 그날 밤 레이나가 찍은 그 필름은 8년 뒤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밤 9시 무렵 레이나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부모님은 이미 이불을 깔아놓은 상태였습니다. 재밌었어? 마사에가 물었습니다. 응. 조용한 마을이네. 레이나는 백팩을 구석에 두고 작은 노트를 꺼내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연필로 또박또박 적어 내려갔습니다. 2005년 10월 15일. 나가노 야마나카 온천. 아빠가 많이 지쳐 보인다. 엄마는 걱정이 많다. 나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서 조금이라도 쉬었으면 좋겠다. 료칸 주인이 좀 이상하긴 한데 뭐 그럴 수도 있지. 내일은 온천이나 실컷 해야겠다. 그녀는 일기장을 덮고 불을 껐습니다. 폭도 끝에서 희미하게 오구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하는 듯 했습니다. 내일까지는 안 돼. 시간 좀 줘. 목소리는 낮았지만 긴장이 배어 있었습니다. 레이나는 이불을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그냥 피곤해서 예민한 건가? 하지만 그날 밤 료칸 대청의 이로리 아래에서는 아무도 모르는 무언가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은 고요했습니다. 축제의 북소리는 멈췄고 마을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료칸의 객실마다 불이 하나둘 꺼졌고 대청의 이로리만이 마지막 열기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화로 아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후지사와 가족 3명은 체크아웃 시간이 되어도 프런트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방문을 두드려도 응답은 없었습니다. 2005년 10월 16일 일요일 오전 10시. 유노아나 료칸의 체크아웃 시간은 오전 10시였습니다. 대부분의 손님들은 9시 반쯤 짐을 챙겨 프런트에 나타났죠. 하지만 그날 아침 205호실에서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오구라 토르는 프런트 뒤에 서서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10시 15분. 그는 직원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205호 확인해봐. 직원이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폭도는 조용했습니다. 그는 205호 문 앞에 서서 노크를 했습니다. 실례합니다. 체크아웃 시간입니다. 응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노크를 했지만 여전히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직원은 마스터키를 꺼내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방은 비어 있었습니다. 이불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물컵 2개가 놓여 있었고 창가 쪽 벽에 세워놓은 작은 가방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화장실을 확인하니 수건 한 장이 젖은 채로 걸려 있었습니다. 사장님, 손님들이 안 계십니다. 직원이 1층으로 내려와 보고했습니다. 짐은? 일부 남아 있습니다. 가방 하나랑 세면도구요. 오구라는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침 일찍 나갔나 보네. 조금 더 기다려보자. 하지만 11시가 되어도 정오가 되어도 후지사와 가족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구라는 손님 명부를 다시 펼쳤습니다. 후지사와 코지의 핸드폰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는 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2번, 3번 시도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오후 2시. 오구라는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손님이 체크아웃을 하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오후 3시경. 나가노현 경찰서 생활안전과 소속 형사 시바타 켄이 료칸에 도착했습니다. 시바타 켄, 43세. 그는 차분한 성격이었지만 기록과 디테일에 집착하는 유형이었습니다. 그의 노트는 언제나 빽빽했고 작은 모순도 넘기지 않는 스타일이었죠. 상황 설명 부탁드립니다. 시바타는 오구라 앞에 앉아 펜을 꺼냈습니다. 어제 오후 3시 반쯤 체크인 하셨습니다. 남성분, 여성분, 그리고 젊은 여성분 1분. 이 방 예약이었는데 오늘 아침부터 연락이 안 됩니다. 차량은? 주차장에 그대로 있습니다. 시바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차가 그대로 있는데 사라졌다? 네. 짐도 일부 남아 있고요. 시바타는 노트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그는 205호실로 올라가 방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방 안에는 작은 여행 가방 하나, 세면도구, 그리고 구석에 놓인 백팩이 있었습니다. 시바타는 장갑을 끼고 백팩을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얇은 가디건 한 벌, 화장품 파우치, 그리고 작은 노트가 있었습니다. 노트를 펼치자 손으로 쓴 일기가 나타났습니다. 레이나의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는 10월 15일자였습니다. 여기서 조금이라도 쉬었으면 좋겠다. 료칸 주인이 좀 이상하긴 한데 뭐 그럴 수도 있지. 시바타는 그 문장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노트를 비닐봉투에 넣어 증거물로 봉인했습니다. 그는 1층으로 내려와 오구라에게 물었습니다. 어젯밤에 특이한 일은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조용했어요. CCTV는 있습니까? 현관과 주차장에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구라는 시바타를 작은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벽면에 낡은 모니터 한 대가 있었고 그 아래 CCTV 녹화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현관 카메라 화면입니다. 오구라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10월 15일 오후 3시 30분. 후지사와 가족이 들어오는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코지, 마사에, 레이나. 세 사람은 짐을 들고 천천히 현관을 통과했습니다. 저녁은요? 6시 반쯤 식당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1시간 뒤 젊은 여성분이 혼자 밖으로 나갔습니다. 화면을 빨리 돌리자 오후 7시 28분경 레이나가 현관을 나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백팩을 메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언제 돌아왔죠? 9시쯤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화면을 계속 돌려도 레이나가 돌아오는 장면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후 7시 28분 이후 화면은 갑자기 끊겼습니다. 검은 화면이 약 30분 지속되다가 오후 8시 5분경에야 다시 녹화가 재개되었습니다. 시바타는 화면을 멈추고 오구라를 보았습니다. 이 시간대 왜 녹화가 안 됐죠? 오구라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아, 그거. 전력 점검 때문입니다. 어제 안내문 드렸을 텐데요. 저녁 7시부터 7시 반까지 안전 점검이 있었거든요. 그때 일부 전력이 차단됐습니다. 점검 기록은 있습니까? 정기 기사에게 문의해봐야 할 겁니다. 시바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전력 점검 7시에서 7시 반까지 CCTV 공백. 시바타는 주차장으로 나가 후지사와 가족의 차량을 확인했습니다. 낡은 세단이었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고 차 안에는 뒷좌석에 담요 한 장과 빈 페트병 몇 개가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차량 번호를 확인하고 본서에 조회를 요청했습니다. 동시에 후지사와 코지의 핸드폰 위치 추적도 신청했습니다. 결과는 다음 날 나왔습니다. 핸드폰 신호는 10월 15일 밤 9시 12분을 마지막으로 끊겼습니다. 마지막 기지국 위치는 야마나카 온천 마을 인근이었습니다. 카드 사용 기록도 확인했습니다. 후지사와 코지의 신용카드는 10월 15일 오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마지막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 이후 사용 기록은 없었습니다. 료칸 숙박비는 현금으로 선불 결제되어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3일째, 시바타는 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청취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신사 근처 상점 주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축제 때 젊은 여자분을 봤어요. 카메라를 들고 사진을 찍더군요. 혼자였고요. 몇 시쯤이었죠? 7시 반에서 8시 사이였을 겁니다. 편의점 직원도 비슷한 증언을 했습니다. 저녁 8시 반쯤 남자 한 분이 오셨어요. 담배 한 갑 사셨고요. 피곤해 보였어요. 어떻게 생긴 분이었습니까? 중년 남성, 어깨가 축 처진. 후지사와 시 사진 보니까 비슷하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뒤 마을에 묘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 가족 원래 사이가 안 좋았대. 딸이 집 나가려고 했다는 얘기도 있어. 남편 사업이 망했다던데. 빚이 많았다고. 소문의 출처는 불분명했습니다. 누군가 흘린 이야기가 마을 전체로 퍼진 것이었죠. 하지만 시바타는 그 소문들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추적할 수 없었습니다. 시바타는 후지사와 가족의 배경을 조사했습니다. 코지는 중고 농기계 판매업을 했지만 최근 몇 년간 실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대출 기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극단적 선택을 할 만큼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마사에는 편의점 주간 알바를 하며 생계를 보탰습니다. 성실하고 조용한 성격이라는 평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레이나는 대학교를 졸업한 뒤 구직 중이었습니다. 친구들은 그녀를 차분하고 생각이 많은 아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가출 전력도 심각한 갈등도 없었습니다. 시바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동기 불명. 자발적 실종 가능성 낮음. 그는 다시 료칸으로 돌아갔습니다. 시바타는 대청에 서서 이로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화로는 여전히 열기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그 흐름이 굴뚝 안쪽에 두껍게 쌓여 있었죠. 이 화로 자주 청소합니까? 오구라가 뒤에서 대답했습니다. 1년에 한두 번 합니다. 작년 가을에 했고요. 기록은? 사무실에 있습니다. 시바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화로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바닥은 오래된 나무였습니다. 틈새마다 먼지가 끼어 있었고 화로 아래쪽은 검게 그을린 흔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손님들이 이 화로 근처에 자주 앉습니까? 아니요. 요즘엔 거의 장식용입니다. 난방은 전기로 하니까요. 시바타는 노트에 스케치를 그렸습니다. 대청 구조, 화로 위치, 굴뚝 방향. 그날 저녁 그는 경찰서로 돌아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후지사와 가족 행방불명 사건. CCTV 공백 시간 존재. 차량짐 일부 잔류. 동기 불명. 계속 수사 필요. 사건은 미궁으로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가족 3명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차는 그대로 짐도 일부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왜 떠났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마을에서는 소문이 계속 돌았습니다. 가출이다, 부부싸움이다, 빚 때문이다. 하지만 그 소문들은 근거가 없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흘린 프레임이었죠. 시바타 형사는 직감했습니다. 이 사건 뭔가 숨겨진 게 있다. 하지만 그 답을 찾기까지는 8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2005년 10월부터 2012년까지 7년. 사건은 조금씩 잊혀져 갔습니다. 실종 초기 언론은 며칠간 이 사건을 다뤘습니다. 온천 료칸에서 가족 3명 실종, 차량과 짐 남긴 채 행방불명.
하지만 결정적인 단서가 나오지 않자 보도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났습니다. 후 지사와 가족의 이름은 서서히 신문 지면에서 사라졌습니다. 대중의 관심도 식어갔습니다. 새로운 사건들이 헤드라인을 장식했고 사람들은 그들을 기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만은 이 사건을 놓지 않았습니다. 시바타 켄 형사였습니다. 2006년 봄. 사건 발생 6개월 뒤, 시바타는 여전히 후지사와 사건 파일을 책상 위에 올려두고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계속 수사 상태였지만 실질적으로 진전은 없었습니다. 목격자는 없었습니다. 유해도 혈흔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가족의 휴대전화는 꺼진 상태였고 카드 사용 기록도 끊겼습니다. 마치 세 사람이 공기처럼 증발해버린 것 같았습니다. 시바타는 개인 노트에 메모를 계속 추가했습니다. 10월 15일 7시에서 7시 반 CCTV 공백. 전력 점검 명목. 누가 지시했나? 오구라 토루 사채업 겸업. 채무자 명단 확보 필요. 레이나 일기록한 주인이 좀 이상하긴 한데 무엇을 느꼈나? 그는 오구라를 2차례 더 소환했습니다. 하지만 오구라의 진술은 일관되었습니다. 손님들이 체크아웃 시간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게 전부입니다. 전력 점검은 왜 했습니까? 축제 안전 점검 차원이었습니다. 매년 하는 겁니다. 기록은? 정기 기사에게 문의하시죠. 시바타는 정기 기사를 찾아갔습니다. 60대 노인이었습니다. 그날 점검 기억하십니까? 글쎄요. 기록에는 있을 텐데. 오구라 씨가 요청하셨으니까. 점검 내용은? 일부 차단기 점검이었을 겁니다. 특별한 건 없었어요. 증거는 애매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삼을 만한 부분도 없었습니다. 시바타는 벽에 부딪혔습니다. 2008년 여름. 사건 발생 3년 뒤, 나가노 지방지 신슈일보의 젊은 기자 사토 미오가 이 사건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사토 미오, 당시 23세. 신입 기자였던 그녀는 지역 미제 사건 기획 기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후지사와 가족 실종 사건을 접하게 되었죠. 그녀는 도서관에서 과거 신문을 스크랩했습니다. 2005년 10월부터 11월까지의 기사들을 하나하나 복사했습니다. 온천 마을서 가족 3명 실종, CCTV 공백 시간대 존재, 수사 난항, 목격자 증언 엇갈려 가출설, 사고설. 미호는 기사들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며 의문을 느꼈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언론이 조용해졌을까? 그녀는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수사 기록 일부, 실종자 신고 접수 기록, 료칸 영업 허가 관련 서류. 한 달 뒤 일부 자료가 도착했습니다. 대부분은 검게 가려진 상태였지만 몇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오구라 토르는 료칸 외에도 소규모 대부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식 등록은 되어 있었지만 이자율이 법정 상한선 근처였습니다. 미호는 메모했습니다. 오구라는 료칸 주인이자 사채업자. 채무관계 확인 필요. 2009년 가을. 미호는 시바타 형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나가노 시내 작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시바타는 이미 47세였고 머리에 흰머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기자분이 왜 이 사건에 관심을 갖습니까? 시바타가 물었습니다. 잊혀지고 있잖아요. 세 사람이 사라졌는데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요. 미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시바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낡은 노트 한 권을 꺼냈습니다. 이건 제 개인 노트입니다. 공식 기록은 아니에요. 노트를 펼치자 빽빽한 메모와 스케치가 나타났습니다. 오구라 채무자 리스트 비공식 자료. 전력 점검 지시자는 오구라, 정기 기사 증언함. 레이나 일기 마지막 문장은 불안감 암시. 1호리 화로 구조 스케치, 청소 일지, 불일치 의심. 미호는 노트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형사님, 이거 혹시 오구라가 뭔가 숨기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시바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감입니다. 증거는 없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해요.
손님이 사라진 날 전력 점검을 한 것, CCTV가 꺼진 시간, 오구라가 직접 안내를 한 것. 작은 것들이지만 패턴이 있어요. 채무자 리스트는요? 오구라의 대부 장부를 확인하려 했지만 법적으로 한계가 있었습니다. 영장 없이는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주민들한테 물어봤어요. 누가 오구라에게 돈을 빌렸는지. 후지사와 시도 그 리스트에 있었습니까? 시바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확인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후지사와 시의 재정 상태를 보면 대출 가능성은 있습니다. 미호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형사님,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시바타는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 사건 공식적으로는 거의 포기 상태입니다. 윗선에서도 더 이상 지원을 투입하지 않으려고 해요. 미제로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네. 포기할 수 없어요. 2010년 봄. 사건 발생 5년 뒤, 미호는 야마나카 온천 마을을 다시 찾았습니다. 료카는 여전히 영업 중이었습니다. 오구라는 변함없이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미호는 마을 주민들을 인터뷰했습니다. 후지사와 가족 기억하세요? 대부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글쎄요, 오래됐잖아요. 실종 사건 있었잖아요. 2005년에. 아, 그거. 가출 아니었나요? 가출. 그 단어가 계속 나왔습니다. 미호는 의아했습니다. 왜 다들 가출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런 소문이 있었어요. 딸이 집 나가려고 했다던가, 부부 사이가 안 좋았다던가. 누구한테 들으셨어요? 글쎄, 누구였더라. 워낙 오래돼서. 소문의 출처는 여전히 불명확했습니다. 하지만 미호는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대부분의 소문이 사건 직후 마을 내부에서 퍼졌다는 것. 그리고 그 소문들이 모두 자발적 실종을 암시한다는 것. 누군가 의도적으로 소문을 낸 것이었습니다. 2011년 겨울. 미호는 작은 기사를 썼습니다. 잊혀진 가족 야마나카 온천 실종 사건 6년. 기사는 지방지 한 귀퉁이에 실렸습니다. 반응은 미미했습니다. 독자 댓글 몇 개가 달렸지만 대부분 안타깝다는 식의 감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사를 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바타 형사였습니다. 그는 미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기사 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별 반응이 없네요. 그래도 기록으로 남았잖아요. 그게 중요합니다. 시바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미호 씨, 이 사건. 언젠가 답이 나올 겁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떻게 확신하세요? 비밀은 언젠가 드러나거든요. 숨기면 숨길수록 흔적은 깊어집니다. 그 말이 예언이 될 줄 두 사람은 몰랐습니다. 2005년부터 2012년까지 7년. 사건은 미궁에 빠져 있었습니다. 공식 수사는 사실상 중단되었습니다. 언론도 대중도 이 사건을 잊었습니다. 후지사와 가족은 통계 속 숫자로만 남았습니다. 장기 미제 실종 사건. 하지만 시바타는 노트를 계속 썼습니다. 미호는 기록을 계속 모았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봉인되어 있을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2013년 봄, 유노하나 료칸에서 리모델링이 시작되었습니다. 대청의 오래된 이로리를 보수한다는 명목이었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화로 아래에서 무엇이 나올지. 2013년 4월 12일 금요일 오전 9시 유노하나 료칸 1층 대청에서는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8년 만에 이루어진 대규모 보수였습니다. 낡은 다다미를 교체하고 기둥을 보강하고 무엇보다 중앙의 이로리 화로를 완전히 해체해 재시공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오구라 토르는 공사 현장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63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머리는 반쯤 휘어졌고 얼굴에는 피로가 짙게 묻어 있었습니다. 화로 부분은 조심해서 해체해주세요. 구조가 오래됐거든요. 목수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상부 굴뚝부터 분리하겠습니다. 작업자들이 이로리 주변으로 모였습니다.
굴뚝을 고정하고 있던 철제 고리를 풀고 천천히 위로 들어 올렸습니다. 그 흐름이 떨어졌습니다. 검은 가루가 공기 중에 퍼졌습니다. 와, 이거 정말 오래 청소 안 했네요. 한 작업자가 중얼거렸습니다. 굴뚝이 제거되자 화로 내부가 드러났습니다. 숯과 재가 쌓여 있었고 그 아래로 두꺼운 석판이 보였습니다. 석판은 화로의 바닥이었습니다. 이제 석판을 드러내면 됩니다. 목수 팀장이 지시했습니다. 2명의 작업자가 석판 양쪽을 잡고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한 작업자가 멈춰 섰습니다. 뭐지, 이거? 석판 아래 바닥에는 작은 공간이 있었습니다. 원래 화로 구조에는 없어야 할 공간이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판 것처럼 보였습니다. 크기는 가로 50cm, 세로 50cm, 깊이 40cm 정도. 그 안에는 도자기 항아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항아리는 점토로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뚜껑과 몸체 사이에 틈새가 완전히 메워져 있었고 그 위로 모래와 목탄 조각이 덮여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목수 팀장이 오구라를 보았습니다. 오구라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그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원래 있던 건지. 원래 있을 리가 없죠. 이건 누가 숨긴 겁니다. 작업자 하나가 항아리를 꺼내려 했지만 팀장이 손을 저었습니다. 건드리지 마세요.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오구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항아리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오전 11시 30분. 나가노현 경찰서 수사팀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팀을 이끈 사람은 시바타 켄 형사였습니다. 8년 전 후지사와 가족 실종 사건을 담당했던 그는 이제 51세였습니다. 그는 료칸 대청에 들어서자마자 화로를 향해 걸었습니다. 이게 화로 아래에 있었다고요? 네. 석판 밑에 공간이 있었고 그 안에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시바타는 무릎을 꿇고 공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사진 촬영하고 감식반 불러요. 항아리는 절대 함부로 열지 마세요. 그는 천천히 일어나 오구라를 보았습니다. 오구라 씨, 이 공간에 대해 아는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모릅니다. 처음 봤어요. 화로는 언제 만들어졌죠? 1970년대쯤일 겁니다. 제 아버지 때 시공한 거라. 그 이후로 보수한 적은? 오구라는 말을 멈췄습니다. 시바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2004년 가을 굴뚝 청소 기록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2005년 가을. 그리고 그 이후로는 기록이 없네요. 바쁘고 해서 8년간 한 번도 청소를 안 했다는 말씀입니까? 오구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 도자기 항아리는 신중하게 회수되어 나가노현 과학수사연구소로 이송되었습니다. 시바타는 직접 입회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더 불렀습니다. 사토 미오 기자였습니다. 미오 씨, 올 수 있어요? 뭔가 발견됐어요. 미오는 즉시 달려왔습니다. 그녀는 28세가 되어 있었고 이제 사회부 소속 기자로 자리 잡은 상태였습니다. 과학수사연구소 작업실에서 감식관들이 항아리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외부 표면을 촬영하고 점토 봉인 부분을 세밀하게 스캔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점토를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30분 뒤 뚜껑이 열렸습니다. 내부에서 나온 것은 유해가 아니었습니다. 소지품이었습니다. 항아리 안에는 5가지 물품이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남성용 지갑. 검은색 가죽 지갑이었습니다. 물에 젖거나 부패한 흔적은 없었지만 가장자리가 약간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지갑 안에는 신분증이 있었습니다. 후지사와 코지. 1957년생. 주소는 나가노현. 시바타는 숨을 멈췄습니다. 두 번째, 여성용 목걸이. 은색 체인에 작은 하트 모양 펜던트가 달린 목걸이였습니다. 펜던트 뒷면에는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MF. 마사의 후지사와. 세 번째, 미연상 필름 롤. 35mm 필름 한 통이었습니다.
캔은 약간 녹슬어 있었지만 내부 필름은 온전해 보였습니다. 필름 캔 옆면에 손으로 쓴 글씨가 있었습니다. 2005년 10월 15일 야마나카 레이나의 필적이었습니다. 네 번째, 객실 키태그. 나무로 만든 작은 열쇠고리였습니다. 205라는 숫자가 검은 잉크로 쓰여 있었습니다. 후지사와 가족이 묵었던 객실 번호. 다섯 번째, 혈흔이 묻은 천. 하얀색 손수건 크기의 천이었습니다. 중앙 부분에 갈색으로 변한 얼룩이 있었습니다. 혈흔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감식관이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DNA 채취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시바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호는 숨을 죽이고 항아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날 과학수사팀은 항아리와 점토 봉인에 대한 정밀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분석 1. 그을음 패턴. 항아리가 발견된 공간의 벽면에는 그을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화로에서 새어나온 연기가 쌓인 것이었죠. 과학수사팀은 그을음의 층을 분석했습니다. 그을음은 여러 층으로 쌓여 있었고 각 층의 성분을 통해 시간 흐름을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는 항아리가 봉인된 시점부터 약 7년에서 8년간 화로가 사용된 흔적. 분석 2. 점토 황변. 항아리를 봉인한 점토는 일부가 황변되어 있었습니다. 유황 성분에 노출된 흔적이었습니다. 온천 지역 특유의 공기 성분이었죠. 점토 황변 정도를 통해 봉인 후 경과 시간을 추정했습니다. 결과는 약 7년에서 8년 전 봉인 추정. 분석 3. 목탄 성분. 항아리 위를 덮고 있던 목탄 조각들을 분석했습니다. 목탄은 이로리에서 사용되던 것과 동일한 참나무 수치였습니다. 목탄 풍화 정도 분석 결과는 2005년경 생산품으로 추정. 2013년 4월 15일 나가노현 경찰서 회의실. 시바타는 분석 보고서를 앞에 두고 팀원들에게 브리핑했습니다. 항아리는 2005년 가을, 정확히는 10월 중순에서 11월 사이에 봉인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후지사와 가족이 실종된 시기와 일치합니다. 내부 소지품은? 후지사와 가족의 것이 확실합니다. 지갑과 목걸이는 가족들이 소지하던 물품과 일치하고 필름은 레이나의 것입니다. 키태그는 205실 것. 혈흔은? DNA 분석 중입니다. 며칠 걸릴 겁니다. 한 형사가 물었습니다. 그럼 유해는 어디 있습니까? 시바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직 모릅니다. 항아리에는 소지품만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지도를 펼쳤습니다. 야마나카 온천 마을과 주변 산지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산림이 많습니다. 임도, 범면, 수목대. 은닉할 장소는 많아요. 수색을 확대해야 합니다. 그날 오후 시바타는 다시 료칸을 찾았습니다. 대청은 여전히 공사 중이었습니다. 화로가 있던 자리는 텅 비어 있었고 바닥판만 드러나 있었습니다. 시바타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8년 전 그가 이 화로를 처음 본 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날도 화로에는 불이 타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열기가 올라오고 있었죠. 하지만 그 아래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항아리를 여기 묻은 사람, 점토로 봉인한 사람, 그리고 그 위에 다시 화로를 세운 사람. 시바타는 알고 있었습니다. 범인은 이료칸과 관련이 깊은 사람이라는 것을. 그날 저녁 시바타는 미호를 만났습니다. 기사 쓸 겁니까? 시바타가 물었습니다. 네. 하지만 조심스럽게 쓸 겁니다. 아직 확정된 게 없으니까요. 항아리 발견 사실은 공개돼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압박이 될 수 있어요. 오구라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시바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8년 전부터 느꼈어요. 그 사람 뭔가 숨기고 있어요. 이번에 항아리가 나왔을 때 표정을 봤거든요. 놀란 게 아니에요. 두려워한 거예요. 하지만 증거가 이제 있습니다. 항아리, 소지품, 봉인 시점. 필름도 있어요. 그 필름이 현상되면 뭔가 나올 겁니다. 미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사님, 8년 동안 이 사건 놓지 않으셨잖아요. 네.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제 끝이 보입니까? 시바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끝이 보인다기보다는 시작인 것 같아요. 진짜 수사는 지금부터입니다. 항아리가 발견되었습니다. 8년간 화로 아래 봉인되어 있던 증거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지갑, 목걸이, 필름, 키태그, 혈흔. 5가지 물품이 말해주는 것은 명확했습니다. 후지사와 가족은 2005년 10월 이료칸에서 무언가를 당했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는 그 흔적을 지우기 위해 소지품을 항아리에 넣고 점토로 봉인했습니다. 화로 아래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에. 하지만 비밀은 영원히 묻히지 않았습니다. 시바타의 말처럼 숨기면 숨길수록 흔적은 깊어지는 법입니다. 2013년 4월 18일 나가노현 과학수사연구소 사진분석실. 항아리에서 발견된 필름 롤 하나가 현상되기 시작했습니다. 35mm 필름 24컷짜리. 8년간 봉인되어 있었지만 캔 내부가 밀폐되어 있어 필름 상태는 양호했습니다. 전문 기사가 조심스럽게 필름을 현상에게 담갔습니다. 시바타 켄 형사는 암실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레이나가 마지막으로 본 것들. 그날 밤 그녀가 기록한 것들. 30분 뒤 필름이 건조되었습니다. 기사가 라이트박스 위에 필름을 펼쳤습니다. 24컷 중 노출이 제대로 된 컷은 18컷이었습니다. 시바타는 천천히 필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1에서 5컷 가족 스냅. 첫 5장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찍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후지사와 코지가 자판기 앞에 서 있는 모습. 마사에가 벤치에 앉아 있는 뒷모습. 그리고 차 옆에서 3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 사진 속 가족들은 피곤해 보였지만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코지는 카메라를 향해 어색하게 미소 짓고 있었고 마사에는 남편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시바타는 그 사진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이들은 화목했다. 가출? 부부 갈등? 그런 건 없었어. 6에서 9컷 료칸 도착. 료칸 외관을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목조 2층 건물 현관의 간판, 주차장에 세워진 그들의 차량. 사진 속 시간은 오후였고 햇빛이 건물 벽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10에서 12컷 객실 내부. 205호실 내부였습니다. 다다미방, 창문 너머로 보이는 단풍, 탁자 위에 놓인 차 세트. 평범한 여행 기념 사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12컷에서 시바타의 눈이 멈췄습니다. 사진 구석에 작은 안내문이 찍혀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종이. 확대해서 보니 글씨가 보였습니다. 전력 안전점검 안내 10월 15일 7시에서 7시 반 예정. 시바타는 그 사진을 복사해 별도로 보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13에서 16컷 축제 풍경. 마을 신사 앞 풍경이었습니다. 등롱을 든 주민들, 노점에서 파는 음식, 나무 아래 모여있는 사람들. 레이나는 혼자 산책하며 이 장면들을 찍었던 것입니다. 15컷에는 특이한 것이 찍혀 있었습니다. 신사 돌계단 위에서 2 남자가 대화하는 모습. 한 명은 오구라 토루였습니다. 다른 한 명은 중년 남성으로 긴장된 표정으로 오구라에게 뭔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시바타는 그 남자의 얼굴을 확대했습니다. 이 사람 신원 확인해 주세요. 마을 주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17에서 18컷 료칸 대청. 마지막 2장은 밤에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레이나가 산책에서 돌아온 뒤 료칸 대청을 찍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17컷 대청 중앙에 1호리. 화로에는 불이 타고 있었고 주황빛이 주변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사진은 흔들렸지만 화로 옆 기둥에 묻은 그 흐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18컷 프런트 쪽을 향해 찍은 사진. 어둡고 흐릿했지만 프런트 위에 걸린 객실 키들이 보였습니다. 그중 하나에 205라는 숫자가 보였습니다. 키태그의 각인이 필름에 찍힌 것입니다. 시바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이 사진들 모두 출력해주세요. 그리고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요. 같은 날 오후. 시바타는 또 다른 증거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료칸 손님 명부였습니다.
8년 전 회수했던 그 낡은 장부. 시바타는 그것을 다시 꺼냈습니다. 10월 15일 페이지를 펼치자 후지사와 코지의 이름이 연필로 쓰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위 같은 날짜에 희미한 눌림 자국이 보였습니다. 지우개로 문질러진 흔적. 누군가 다른 이름을 지운 것처럼 보였습니다. 카본지 기법 써보겠습니다. 감식관이 말했습니다. 그는 명부 페이지 뒤에 카본지를 대고 연필로 가볍게 문질렀습니다. 눌림 흔적이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10월 15일 다나카 유타 301호. 시바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다나카 유타? 이 사람 누구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30분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나카 유타는 마을 인근 도시에 사는 40대 남성이었습니다. 직업은 건설업. 그리고 2004년 오구라 토루에게 돈을 빌린 기록이 있었습니다. 시바타는 즉시 다나카를 소환했습니다. 2013년 4월 20일 다나카 유타가 경찰서에 출석했습니다. 그는 긴장한 표정으로 앉았습니다. 2005년 10월 15일 유노하나 료칸에 묵었습니까? 시바타가 물었습니다. 다나카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네, 묵었습니다. 하지만 손님 명부에는 당신 이름이 없습니다. 왜죠? 체크인은 했는데 그날 밤 급한 일이 생겨서 일찍 나왔어요. 그래서 오구라 씨가 기록을 지운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었습니까? 다나카는 말을 멈췄습니다. 집에 일이 있었어요. 축제 보셨습니까? 잠깐. 신사에 갔었습니다. 시바타는 15컷 사진을 꺼냈습니다. 신사 계단에서 오구라와 대화하는 다나카의 모습. 이게 당신 아닙니까? 다나카는 사진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맞습니다. 오구라 씨와 무슨 대화를 했죠? 다나카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빚 독촉이었습니다. 오구라 씨한테 빌린 돈. 갚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만나서 시간을 좀 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날 밤 료칸에서 뭔가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저는 8시쯤 체크아웃 했어요. 아무것도 못 봤습니다. 시바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다나카 유타, 채무자 8시, 체크아웃 주장 확인 필요. 시바타는 마사에가 일했던 편의점을 찾아갔습니다. 8년이 지났지만 점장은 여전히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마사에 씨 기억하십니까? 물론이죠. 성실하고 조용한 분이었어요. 2005년 10월 15일 그날 근무했습니까? 점장은 오래된 근무표를 뒤졌습니다. 먼지 쌓인 파일 더미 속에서 2005년 10월 기록을 찾아냈습니다. 10월 15일. 토요일이네요. 마사에 씨는 그날 오전 근무였습니다. 9시부터 1시까지. 확실합니까? 네. 여기 서명도 있어요. 시바타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마사에의 서명. 10월 15일 오후 1시. 그녀는 그날 오전까지 일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가족과 합류해 료칸으로 향했습니다. 시바타는 통신사에 또 다른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후지사와 가족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 결과는 이틀 뒤 나왔습니다. 코지의 휴대전화. 10월 15일 오전 10시 마사에에게 전화 3분. 10월 15일 오후 2시 료칸 번호로 전화 1분, 예약 확인 추정. 10월 15일 저녁 8시 47분, 발신 시도, 연결 실패, 마지막 기록. 레이나의 휴대전화. 10월 15일 오후 7시 10분 친구에게 문자 지금 온천마을. 조용해. 내일 연락할게. 10월 15일 저녁 9시 12분, 전원 꺼짐, 마지막 신호. 마사에의 휴대전화. 10월 15일 저녁 8시 51분, 전원 꺼짐, 마지막 신호. 필름이 말해주었습니다. 가족은 화목했습니다. 가출도 갈등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쉬고 싶었던 평범한 가족이었습니다. 레이나가 찍은 마지막 사진들. 료칸 대청, 화로의 불빛, 키태그. 그녀는 몰랐습니다. 그 사진들이 8년 뒤 증거가 될 줄. 손님 명부에 지워진 이름. 다나카 유타.
그는 오구라의 채무자였고 그날 밤 료칸에 있었습니다. 통신 기록은 명확했습니다. 세 사람의 휴대전화는 저녁 8시 47분부터 9시 12분 사이에 모두 꺼졌습니다. 전력 점검이 끝난 직후였습니다. 2013년 4월 22일, 시바타는 사토 미오와 다시 만났습니다. 이제 퍼즐이 맞춰지고 있어요. 시바타가 말했습니다. 필름, 명부, 통신 기록 모두 같은 시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후 7시에서 9시 사이. 그 2시간 안에 모든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오구라가 직접?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확실히 관련되어 있어요. 전력 점검을 지시한 사람도 손님 명부를 지운 사람도 오구라입니다. 미호는 필름 사진들을 하나하나 보았습니다. 마지막 컷, 화로 옆 기둥의 그을음. 이 그을음, 항아리 공간에서 발견된 것과 연결되나요? 과학수사팀이 성분 비교 중입니다. 결과가 나오면 더 확실해질 겁니다. 시바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단계는 오구라를 압박하는 겁니다. 이제 증거가 충분해요. 필름은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레이나가 마지막으로 본 풍경들, 그녀가 기록한 순간들이 8년 뒤 진실을 말해 주었습니다. 가족은 화목했습니다. 루머는 거짓이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퍼뜨린 프레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전력이 꺼진 30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제 시바타는 알고 있었습니다. 답은 오구라 토루에게 있다는 것을. 2013년 4월 25일 나가노현 경찰서. 시바타 켄 형사는 마지막 퍼즐 조각을 찾고 있었습니다. 전력 점검. 2005년 10월 15일 저녁 7시부터 7시 반까지 료칸의 일부 전력이 차단되었습니다. 그 시간대에 CCTV가 꺼졌고 복도 비상등 일부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그 점검을 지시했는가? 시바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증언이 필요했습니다. 법정에서 통할 수 있는 명확한 증언이. 그는 2005년 당시 전력 점검을 담당했던 전기 기사를 다시 찾았습니다. 야마구치 타케시, 68세. 마을에서 30년간 전기 공사를 해온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시바타 앞에 앉아 8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그날 점검 기억하십니까? 희미하게요. 워낙 오래됐으니까. 시바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당신이 작성한 점검 일지가 있습니다. 2005년 10월 15일. 유노하나 료칸 안전점검. 누가 요청했죠? 야마구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오구라 씨였을 겁니다. 료칸 주인이니까. 직접 요청받았습니까? 전화였어요. 축제 때 전력 사용이 많으니까 차단기 점검을 해달라고.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받았습니까? 야마구치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1층 복도 쪽 차단기를 30분 정도 내려달라고 했어요. CCTV도 거기 연결되어 있다고요. 그게 정상적인 점검 방식입니까? 야마구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솔직히 이상했어요. 보통은 손님이 없을 때 하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손님이 있는 시간대였죠. 하지만 오구라 씨가 괜찮다고 해서. 점검 시간은 정확히 언제였습니까? 저녁 7시 5분부터 7시 32분까지였습니다. 제가 타이머로 체크했어요. 시바타는 메모했습니다. 7시 5분부터 7시 32분까지 전력 차단, 오구라 직접 지시. 그날 료칸에서 특이한 점은 없었습니까? 글쎄요. 오구라 씨가 좀 예민해 보이긴 했어요. 계속 시계를 확인하더군요. 시바타는 료칸 직원들도 다시 불렀습니다. 2005년 당시 유노하나 료칸에서 일했던 청소 담당 아주머니 사쿠라이 유키코, 58세. 그날 저녁 기억하십니까? 축제 날이었죠. 손님이 몇 팀 있었어요. 전력이 꺼진 거 기억하세요? 유키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갑자기 폭도 불이 꺼져서 놀랐어요. 안전 점검이라고 들었지만 그 시간에 할 일인가 싶었죠. 그때 오구라 씨는 어디 있었습니까? 1층에 계셨어요. 프런트 근처에서 뭔가 하고 계셨던 것 같은데 정확히는 못 봤어요. 어두웠거든요.
전력이 복구된 후에는 오구라 씨가 대청 쪽에 계셨어요. 화로 옆에 서 계셨던 걸로 기억해요. 시바타는 펜을 놓았습니다. 화로 옆에요? 네. 혼자 서서 뭔가 보고 계셨어요. 시바타는 오구라의 배경을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오구라 토르는 료칸을 운영하면서 소규모 대부업도 했습니다. 정식 등록은 되어 있었지만 방식은 전형적인 사채였습니다. 시바타는 금융감독원에 협조를 요청해 오구라의 대출 기록을 입수했습니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오구라는 총 17명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금액은 50만 엔에서 300만 엔 사이였고 이자율은 법정 상한선 근처였습니다. 그중 몇 명은 상환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다나카 유타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시바타는 다나카를 다시 소환했습니다. 오구라 씨에게 얼마를 빌렸습니까? 200만 엔입니다. 상환은? 못했어요. 2005년 당시에도 연체 상태였고요. 오구라 씨가 압박했습니까? 다나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네. 전화도 자주 왔고 직접 찾아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날 축제 때도 만난 거예요. 시간을 좀 달라고 부탁하려고. 협박은 없었습니까? 명확한 협박은 아니었지만 압박은 있었어요. 가족이 힘들어질 것이라는 식의 말을 했거든요. 시바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채무자를 찾았습니다. 하세가와 미치오. 당시 52세 소규모 목공소 운영자였습니다. 하세가와는 긴장한 표정으로 앉았습니다. 오구라 씨와 금전 거래가 있었죠? 네. 얼마였습니까? 150만 엔. 2004년에 빌렸어요. 상환은? 2006년에 다 갚았어요. 하지만 하세가와는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2005년 가을쯤 오구라 씨한테 전화가 많이 왔어요. 빨리 갚으라고. 한 번은 협박처럼 들리기도 했어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사업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되면 곤란하지 않겠느냐는 식이었어요. 시바타는 통신사에 또 다른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오구라 토르의 통화 기록. 일주일 뒤 자료가 도착했습니다. 2005년 9월부터 10월까지 오구라는 채무자들에게 빈번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루에 서너 통씩. 통화 시간은 대부분 짧았습니다. 2분 내외. 그중 후지사와 코지에게 걸린 전화도 있었습니다. 10월 3일. 2분 12초. 10월 8일. 1분 48초. 시바타는 숨을 멈췄습니다. 후지사와 코지도 오구라에게 돈을 빌렸다.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후지사와 코지는 사업 부진으로 재정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구라 토르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상환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구라는 압박을 가했습니다. 10월 15일 후지사와 가족은 오구라의 료칸에 체크인했습니다.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오구라가 의도한 것이었을까요? 시바타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2013년 4월 30일 시바타는 오구라 토르를 정식 소환했습니다. 오구라는 63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검은 정장을 입고 경찰서에 나타났습니다. 표정은 차분했지만 눈가에는 피로가 짙게 묻어 있었습니다. 오구라 씨,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시바타가 말했습니다. 예. 2005년 10월 15일 전력 점검을 지시하셨죠? 네. 안전을 위해서였습니다. 왜 손님이 있는 시간대에 점검을 했습니까? 축제 때문에 전력 사용이 많아질 것 같아서요. 미리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CCTV가 꺼진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까? 오구라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몰랐습니다. 그냥 차단기 점검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시바타는 전기 기사의 증언서를 내밀었습니다. 야마구치 씨는 당신이 1층 복도 쪽 차단기를 내려달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했다고 증언했습니다. CCTV도 거기 연결되어 있다고 말했다고요. 오구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기억이 잘 오래돼요. 후지사와 코지 씨 아십니까? 손님이었죠.
그 전에도 아셨죠? 무슨 말씀입니까? 시바타는 통화 기록을 펼쳤습니다. 당신 핸드폰에서 후지사와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10월 3일과 8일. 왜 전화했죠? 오구라는 침묵했습니다. 후지사와 씨에게 돈을 빌려줬습니까? 네. 얼마입니까? 100만 엔입니다. 상환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화로 톡촉했군요. 오구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바타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후지사와 씨가 당신 료칸에 체크인한 건 우연이었습니까? 손님이 예약을 했으니까요. 아니면 당신이 오라고 했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시바타는 손님 명부 사진을 꺼냈습니다. 눌림 필적이 복원된 페이지. 다나카 유타. 이 사람도 당신 채무자죠. 그날 같은 료칸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름이 지워졌어요. 왜죠? 그 사람이 일찍 체크아웃해서 정리한 겁니다. 지우개로 문질러 지우는 게 정리입니까? 오구라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시바타는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그날 밤 전력이 복구된 직후 당신은 어디 있었습니까? 프런트에 있었을 겁니다. 직원 사쿠라이 씨는 당신이 대청 화로 옆에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오구라는 손가락을 꼬았습니다. 잠깐 확인하러 갔을 수도 있어요. 무엇을 확인했습니까? 화로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8년간 화로를 청소하지 않았죠? 바빠서. 아니면 청소할 수 없었던 겁니까? 화로 아래에 뭔가 있어서? 오구라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말씀을? 도자기 항아리, 점토로 봉인된 후지사와 가족의 소지품이 들어있던 항아리 말입니다. 오구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시바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오구라 씨, 진실을 말해 주십시오.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오구라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변호사를 불러주세요. 오구라 토르는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침묵은 오히려 답이었습니다. 전력 점검을 지시한 사람, CCTV를 꺼지게 한 사람, 손님 명부를 조작한 사람, 채무자들을 압박한 사람, 그리고 화로 아래 항아리를 묻은 사람. 모든 흔적이 오구라 토르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바타에게는 아직 한 가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유해. 후지사와 가족 세 사람은 어디에 있는가? 항아리에는 소지품만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유해는 어디에? 시바타는 알고 있었습니다. 답은 료칸 주변 어딘가에 있다는 것을. 2013년 5월 3일. 골드니크 연휴 첫날. 나가노현 경찰은 유노하나 료칸 주변 산림 지역에 대한 대규모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수색 범위는 료칸에서 반경 5km. 임도, 범면, 수목대, 폐도로. 인적이 드문 곳들을 중심으로 수색경과 함께 사사치 뒤졌습니다. 시바타 켄 형사는 직접 현장을 지휘했습니다. 그는 지도를 펼쳐놓고 수색팀들에게 지시했습니다. 료칸에서 차량으로 10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곳, 사람 눈에 잘 띄지 않는 곳, 그런 곳을 우선 수색해주세요. 수색은 이틀째 계속되었습니다. 5월 4일 오후 2시 40분경, 료칸에서 북서쪽으로 3.2km 떨어진 임도 범면에서 수색견이 반응을 보였습니다. 경사진 범면 아래 수목대 사이, 낙엽과 푸식토가 두껍게 쌓인 곳이었습니다. 수색대원이 조심스럽게 낙엽을 걷어냈습니다. 얇게 파인 흙, 그 아래에서 옷감 조각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뼈, 여기요. 발견했습니다. 시바타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부분적인 유해였습니다. 완전한 형태는 아니었지만 의류 조각과 함께 발견된 것으로 보아 인위적으로 은닉된 것이 분명했습니다. 감식반 부르고 현장 보존하세요. 시바타의 목소리는 낮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과학수사팀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신중하게 유해를 수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류 조각에서 라벨이 확인되었습니다. 여성용 카디건, 그리고 남성용 재킷 일부. 주변 토양을 분석했습니다.
8년간 풍화된 흔적이 명확했습니다. 유해는 나가노 의대 법의학 교실로 이송되었습니다. DNA 분석 결과는 사흘 뒤 나왔습니다. 후지사와 코지, 마사에, 레이나 세 사람의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시바타는 보고서를 받아들고 눈을 감았습니다. 8년. 8년을 기다린 순간이었습니다. 2013년 5월 8일, 오구라 토루가 다시 소환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임의 동행이 아니었습니다. 정식 참고인 조사였습니다. 오구라는 검은 정장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얼굴은 수척했고 눈 아래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8년의 무게가 그의 몸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시바타는 그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유해를 발견했습니다. 오구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후지사와 가족 3분입니다. DNA로 확인되었습니다. 오구라의 손이 떨렸습니다. 발견 장소는 료칸에서 3.2km 떨어진 임도 번면입니다. 차량으로 7분 거리입니다. 시바타는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현장 사진이었습니다. 오구라 씨,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습니다. 오구라는 사진을 보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변호사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오구라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후지사와 시를 불렀습니다. 오구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피 때문이었습니다. 100만엔. 한 달 넘게 연체되고 있었어요. 전화도 받지 않고 피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료칸 예약을 제안했습니다. 싸게 해주겠다고. 그리고 그때 돈 얘기를 하자고. 후지사와 시가 동의했습니까? 네. 가족들과 함께 쉬고 싶다고 했어요. 저렴하니까 좋다고. 오구라는 말을 멈췄습니다. 그날 저녁 전력 점검 시간에 후지사와 시를 따로 불렀습니다. 대청으로 돈 얘기를 하려고. 가족들은 객실에 있었습니다. 아내분과 따님은 쉬고 있었어요. 시바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계속하세요. 저는 압박했습니다. 언제 갚을 거냐고. 이자가 계속 불어난다고. 후지사와 시는 시간을 달라고 했어요. 일이 풀리면 갚겠다고. 하지만 저는 화가 났어요. 오구라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말다툼이 됐습니다. 점점 격해졌어요. 후지사와 시가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고 저도. 그때 제가 밀었습니다. 화로 쪽으로. 시바타는 오구라를 바라보았습니다. 오구라는 얼굴을 손으로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후지사와 시가 넘어졌습니다. 머리를 기둥에 부딪혔어요.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그 다음은? 저는 패닉 상태였어요. 깨우려고 했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때 아내분이 내려왔어요. 소리를 들었나 봐요. 오구라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아내분이 소리를 지르려고 했어요. 저는 막으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시바타는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따님은요? 따님이 산책에서 돌아왔을 때 이미 모든 게 끝난 뒤였습니다. 대청에서 부모님을 보고, 저를 보고, 오구라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는 정신이 없었어요. 체포될 거라는 생각만 들었어요. 그래서 은폐했습니까? 네. 오구라의 진술은 계속되었습니다. 소지품들을 모았습니다. 지갑, 목걸이, 카메라, 필름, 객실 키, 도자기 항아리에 넣고 점토로 봉인했어요. 그리고 화로 아래 공간을 파서 묻었습니다. 언제 묻었습니까? 그날 밤. 새벽 전에요. 혼자서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화로를 세웠습니까? 네. 석판을 덮고 숯을 채우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시바타는 펜을 놓았습니다. 손님 명부에서 다나카 유타의 이름을 지운 것도 당신입니까? 네. 그날 밤 같은 료칸에 채무자가 있었다는 걸 숨기고 싶었어요. 가출설, 가족 갈등설. 그 소문들도 당신이 퍼뜨렸습니까? 오구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조금씩 흘렸어요. 후지사와 씨 딸이 집 나가려 했다더라. 부부 사이가 안 좋았다더라. 자발적으로 떠난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시바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8년 동안 침묵했습니까? 네. 후회는 했습니까? 오구라는 얼굴을 들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매일, 매일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어요. 두려웠어요. 시바타는 사토 미오를 만났습니다. 진술을 받았습니다. 오구라가 모두 인정했습니까? 네. 우발적 사고에서 시작해 은폐로 이어진 사건입니다. 하지만 8년간의 침묵, 증거 은닉, 허위 소문, 유포까지 포함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습니다. 미호는 레이나의 일기 사진을 보았습니다. 가족은 화목했어요. 레이나의 일기, 필름 속 사진들 모두 증명하잖아요. 가출도 갈등도 없었어요. 네. 프레임이었습니다. 오구라가 만든 후지사와 씨 가족은 그저 빚을 갚으려고 노력하던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함께 쉬고 함께 해결하려고 했던 미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바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더 비극입니다. 이들은 희생될 이유가 없었어요. 2013년 5월 봄이 왔고 산은 비밀을 드러냈습니다. 8년간 은닉되었던 진실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후지사와 가족은 화목했습니다. 채무 문제가 있었지만 그들은 함께 해결하려 했습니다. 레이나의 일기에는 아빠가 힘들어 보인다. 조금이라도 쉬었으면 좋겠다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가족을 걱정하는 딸의 마음이었습니다. 필름 속 사진들도 말해주었습니다. 휴게소에서 함께 찍은 사진, 료칸 앞에서 찍은 사진. 그들은 웃고 있었습니다. 피곤했지만 함께였습니다. 가출설은 거짓이었습니다. 갈등설도 거짓이었습니다. 오구라가 만들어낸 프레임이었습니다. 진실은 단순했습니다. 채무 압박, 우발적 사고, 그리고 은폐. 하지만 그 단순한 진실이 8년을 끌었고 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시바타는 현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임도 번면. 유해가 발견된 그곳.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산은 침묵으로 답했습니다. 2013년 11월 나가노 지방재판소 오구라 토루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방청석에는 언론 관계자와 마을 주민 몇몇이 앉아 있었습니다. 시바타 켄 형사와 사토 미오 기자도 뒷줄에 자리했습니다. 오구라는 피고인석에 앉아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64세가 된 그는 8개월 전보다 더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검사가 일어나 기소 내용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은 2005년 10월 15일 채무자인 후지사와 코지 씨와의 금전 분쟁 과정에서 우발적 사고를 야기했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증거를 인멸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습니다. 8년간의 침묵은 유족과 사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변호인은 정상 참작을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의도적 범행이 아니었으며 깊은 후회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8년간 심리적 고통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피고인 최후 진술하시겠습니까? 오구라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는 두려움 때문에 모든 걸 숨겼습니다. 후지사와 씨 가족에게 그리고 진실을 찾으려 했던 모든 분들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그는 다시 앉았습니다. 판결은 한 달 뒤 선고되었습니다. 징역 12년. 판결 직후 시바타와 미호는 법원 근처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12년이면 출소할 때 76세네요. 미호가 중얼거렸습니다. 시바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형량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진실이 밝혀진 게 중요하죠. 8년 걸렸어요. 네.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시바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해 배웠어요. 침묵도 공범이 될 수 있다는 걸. 마을 사람들, 우리 경찰, 언론.
모두 조금씩 침묵했고 그 침묵이 쌓여서 8년이 됐습니다. 미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루머도 마찬가지였어요. 오구라가 흘린 거짓말을 사람들은 별 생각 없이 받아들였어요. 가출이래, 부부 사이가 안 좋았대. 누구도 확인하지 않았어요. 그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거짓이 진실처럼 굳어지는 것. 시바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8년간 적어온 메모들이 빽빽했습니다. 하지만 기록은 남았어요. 레이나의 일기, 필름, 통신 기록.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미호는 야마나카 온천 마을을 다시 찾았습니다. 유노아나 료카는 폐업한 상태였습니다. 건물 외벽에는 영업 종료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고 창문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미호는 현관 앞에 서서 건물을 바라보았습니다. 료칸 내부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대청의 이로리는 이미 철거된 상태였습니다. 화로가 있던 자리는 나무판으로 임시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미호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8년 전 이 화로 아래에 항아리가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후지사와 가족의 소지품이 담긴 항아리. 점토로 봉인되고 목탄과 모래로 덮인 항아리. 그 항아리는 시간을 멈춰 놓았습니다. 2005년 10월 15일 그날 밤에 화로는 본래 따뜻함을 위해 있었습니다. 겨울 추위를 녹이고 가족들이 모여 앉아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는 곳. 하지만 그날 이후 화로는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비밀을 덮는 뚜껑. 진실을 감추는 봉인. 기억을 묻는 무덤. 8년 동안 화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불을 지폈습니다. 손님들은 그 앞에 앉아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아래에 무엇이 묻혀 있는지. 하지만 시간은 비밀을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리모델링이 시작되고 석판이 열리고 항아리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봉인은 풀렸습니다. 미호는 마지막 기사를 썼습니다. 8년의 침묵, 항아리가 말한 진실, 야마나카 온천 실종 사건 종결. 기사는 사건의 전말을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미호는 단순한 사건 보도를 넘어서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키보드 위에 손가락을 올리고 마지막 문단을 썼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진실을 외면하지 않았는가? 루머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는가? 누군가의 고통에 침묵하지 않았는가? 후지사와 가족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채무 문제가 있었지만 함께 해결하려 했습니다. 그들은 희생될 이유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형량이 아닙니다. 진실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침묵하지 않는 용기입니다. 미호는 기사를 송고했습니다. 2014년 봄. 후지사와 가족을 위한 추도식이 열렸습니다. 유해는 화장되어 고향 나가노의 한 묘지에 안장되었습니다. 3개의 작은 비석이 나란히 세워졌습니다. 친척 몇 명과 레이나의 친구들이 참석했습니다. 시바타와 미호도 뒤에서 조용히 참여했습니다. 한 친구가 레이나의 사진을 들고 울었습니다. 레이나는 밝은 아이였어요. 일기 쓰는 걸 좋아했고 사진 찍는 걸 좋아했어요. 그냥 평범하고 착한 아이였어요. 시바타는 묵념을 올렸습니다. 늦었지만 진실을 밝혔습니다. 부디 편히 쉬십시오. 야마나카 온천 마을은 여전히 조용합니다. 유노아나 료카는 폐업했고 건물은 철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사건을 입에 올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잊은 것은 아닙니다. 침묵할 뿐입니다. 시바타 켄은 정년을 몇 년 앞두고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미제 사건 파일들을 책상 위에 올려두고 있습니다. 후지사와 사건이 그에게 가르쳐 준 것, 포기하지 않는 것. 사토 미호는 계속 기록합니다. 잊혀지는 사람들, 침묵당하는 진실들. 그녀는 알고 있습니다. 기록이 남아있는 한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는 것을. 그리고 후지사와 가족은 기억됩니다. 비석 앞에는 가끔 꽃이 놓입니다. 레이나의 친구들이 사건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찾아와 놓고 갑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교훈은 남았습니다. 침묵하지 말 것. 루머를 맹신하지 말 것. 진실을 외면하지 말 것. 그리고 기억할 것.
화로 아래 항아리는 8년의 시간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 항아리가 열렸을 때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봉인된 것은 소지품만이 아니었습니다. 진실도, 기억도, 책임도 함께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봉인은 풀렸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남았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항아리 앞에서 외면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